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양희입니다. 네, 저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 당하면서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쌓이는 직업이죠. 네, 그래서 새벽 4시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만 요새도 4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네, 어떻든가 하상으로만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요. 올해 증시 참 어려웠었죠. 그러나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아마 내년 상반기 경제는 굉장히 나쁘지만 주가가 미래서 선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그레이트 록다운이라고 해서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언론에서 저를 닥터 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2007년, 2019년에 이런 위기를 좀 예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에 아까 주원 박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실물 경제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채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금리하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어려워질 텐데요. 이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부분 전 세계 주가가 떨어졌죠. 이거는 작년 말 대비 11월 11일 기준인데요. 일부 국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주로 미국 나스닥, 우리 코스닥, 코스피 중심으로 세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자산시장에 뭐가 문제냐? 그거는 저는 모든 자산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방향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흔히들 마샬 K라고 그러는데 이 마샬 K가 뭐냐면은 통화량에 비해서 GDP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 그런데 이 그림에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마샬 K가 급증했죠. 특히 2010년 코로나 때는 수직으로 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우선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죠.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 3월에 0.54%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 기록했지 않습니까? 거꾸로 채권 가격에는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실물에 비해서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가 4.2%까지 올랐죠.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한 4%가 적정 수준이에요. 이 4%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 10년 국제 수익률은 명목 성장률하고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미의회에서 미 잠재 명목 성장률 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4%대가 적정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이 붕괴됐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미국인들 우리든지 채권은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흔히들 버핏 추세라고 그러죠. 이 그림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작년 4분기에 334%였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죠. 그런데 올 2분기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직 주식시장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택시장이에요. 여러분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왜 왔습니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거의 105% 정도 올랐어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 가게들은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또 소비를 일렸었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준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2007년 들어가지고 집값이 급나가니까 가게도 부실해지고 금융회사도 부실해지고 미국이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 집값이 그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2012년 3월에서 올 6월까지 무려 미국 집값이 132%나 상승했어요.
제가 평가해본 소득, 물가,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됐고요.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이제 주택 시장 거품은 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느냐? 여러분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금리하고 경기죠.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오르는 것은 물가 때문이죠.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습니다.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한 거예요. 물론 최근에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연준 목표치보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 기금금리 보면은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2월 달 올해 FOMC 한 번 남았습니다만 아마 그 4.5%까지 올릴 것이다.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올 12월 FOMC가 금리 인상 마지막 사이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거품이 발생했던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매월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작년 5월을 고점으로 먼저 떨어졌고요. OECD 전체는 7월을 고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점, 저점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행하죠.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특히 에리대학의 스티븐 노치 교수 같은 분은 한국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었죠. 옛날 강부들이 탄광 일을 할 때 카나리안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새가 유해가스를 잘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가 비틀거리거나 죽으면 유해가스가 많이 새고 있구나. 강부들이 일을 중단했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먼저 비틀거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같이 비틀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만 잘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주가가 또 세계 주가에 선행하고 국제 유가도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고 경기인데 물가 상승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물론 금리가 올리니까 시차를 두고 경기도 나빠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경기가 나빠질 조짐을 작년 하반기부터 보였다. 선행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붕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내년 실물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어려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가 2008년, 2020년 경제위기 빨리 극복했죠. 거의 V자형으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또 기업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이거를 상당히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 통화정책인데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흔히도 테일러 준칙이라고 그러죠. 테일러 준칙에서 미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물론 이론금리하고 실제금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향은 비슷하더라.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미국의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금리 수준은 1분기가 고점으로 2분기부터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내년 4분기까지 제가 블룸버그 전망치, 미국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특히 PC,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넣어가지고 한번 전망해 보니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낮아지거든요. 저는 이걸 볼 때 아마
12월 FOMC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은 뭐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자산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고, 예, 그 다음에 경기인데, 기업 이익 증가율인데,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예, 주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런데 제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 다음에 유동성 M2를 넣어봤었어요. 이것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 10월 현재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한 3,90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그 4,000 앞에 보니까 적정 주가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는 국면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까지 이 가소평가하는 국면이 한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건 앞으로 지켜볼 문제입니다만은 최소한 지금부터 한 10% 이상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설 것이다. 그게 이제 실물 충격이라는 겁니다. 아마 올 4분기까지도 미국 경제가 뭐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다 3, 4분기는 약간 플러스 성장했는데요. 뭐 내년 상반기 소비 중심으로 아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물 충격이 한 번 오면서 주가가 적정 수준을 밑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서 떨어져 가지고요.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3,300을 넘었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더니요. 조회 건수는 엄청나게 많았다는데 댓글이 다 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인터뷰한 기자가 댓글이 하도 많아가지고 욕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그 기사를 보라고 권유하지 못했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해서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코스피를 평가해 보니까 20, 30%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제가 주식 파셔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그림은 파란 선이 우리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예요. 장기적으로 주가는 성장하죠.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가소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명목 GDP 4.5% 성장 가정한 겁니다. 실질 2.5, 물가 상승률 한 2% 가정한 건데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면 적정 주가가 3,09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400인데 언제 3,000 가느냐. 당장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3,000 넘었을 때 2,200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은 또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GDP 중에서 실질 GDP 기준으로 작년 보면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 아주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잘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 기업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죠. 실제로 2005년 이후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기술을 하면 0.86이에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일평균 수출도 증가했지만은 우리 코스피가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수출을 한 40% 정도 가대평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주식 비중이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습니다. 흔히들 주식시장 산책하고 개와 주인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가 코스피고 주인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말수가 드는데요. 개가 주인한테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똑똑한 개라면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지난 9월에는 코스피가 2150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일평균 수출금 해가지고 평가해 보니까요. 한 20% 정도 가소평가 영역이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걔가 주인 뒤로 가버린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작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소평가 영역이 들었었으니까 주식 팔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가소평가 영역이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저는 내년 1분기까지 주가가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어떻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장기 평균이 58%인데요. 뭐 작년 5월까지는 66%까지 올라갔죠. 유동성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유동성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9월 보니까 46%로 과거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유동성에 비해서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과거 그림 보면 저평가 정도가 더 확대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명목 GDP로 추정하니까 3,090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000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죠. 우리 코스피 장기 추이를 보면요. 86년에서 88년까지 뭐 3조 왕으로 이때 주가가 큰 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500, 1000에서 박스권 보이다가 2005년, 2006년 이 무렵에 2000을 돌파해가지고 큰 폭 상승했었죠. 이때 우리가 뭐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했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이때 급성장하면서 우리 대중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뭐 전 세계가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은 박스권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큰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은 뭐 2200 이거는 지나치게 낮은 순위고요. 저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모델을 해보니까 지금 중심축이 한 2400 정도 돼요. 2400에서 2로 뭐 200이 갈 수 있고 밑으로 200이 갈 수가 있는데 어떻든 지금은 주가가 싸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가는 아직도 거품이 좀 덜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시장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산 비중 보면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뭐 다양한 주택연금 제도 같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계 자산 배분 보면요. 최근에 은행예금 비중이 많이 늘고 있죠. 은행에서 5% 금리 주고 있습니다. 저도 몇십 년 만에 은행예금을 한번 들어봤어요. 앞으로 뭐 저는 내년부터 다시 금리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에서 은행이 5% 금리 주는 시기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은행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예금도 가입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채권 비중 2.0%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근데 채권을 사면 내년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비중입니다. 작년 말에 23%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1%까지 떨어졌는데요. 저는 뭐 지금 주식시장 떠나신다는 건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가 3000 시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 코스피가 뭐 20, 30% 제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20, 30% 정도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000 시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셔야 된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점이다. 그리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우리 명목 GDP가 아주 감소 추세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연간 3% 정도는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그 밑으로, 추세 밑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 추세에 접근하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소평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